물류센터에서 오늘 하루만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배송 물품으로 인한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등 240만 명이 등교한 첫날 서울과 대구에서 고3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가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야당과 협상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가보훈처가 6.25 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서울 현충원에 모실 수 없다는 뜻을 최근 백 장군 측에 전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권에 따라 장치가 바뀌고 있어 논란이 이어집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오늘도 당 워크숍 등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9일째 잠행을 이어갔습니다. 수요 집회에 나선 정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난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배우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늘도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당선인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뇌물 혐의로 송철호 캠프 전 선대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49일 만에 다시 40명대로 올라섰고 확산 양상도 매우 불안합니다. 무엇보다 경기도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생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것도 복병입니다. 오늘은 다시 번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쿠팡 물류센터 상황 알아보죠.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인천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의 관련 확진자는 30명, 서울 15명, 경기도 18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물류센터 안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중에 첫 번째가 아프면 3, 4일 쉬면서 증상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것이 제대로 좀 지켜졌는지. 확진자가 늘면서 지역사회에 주는 충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 1명이 인천의 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오늘 첫 등교한 초등학생들이 개학 2시간 만에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봄교실 참여했던 학생들이 한 12명 정도 되는 걸로 같아요. 그 애들을 빼고는 다 귀가 조치시킨 거예요. 부천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복귀했습니다. 부천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이렇게 다시 폐쇄됐고 민간 체육시설도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며칠 사이 지역 경기도 다시 가라앉고 있습니다. 카페가 잘 될 때는 정말 힘들 정도로 잘 되는데 요새는 너무 안 와가지고. 쿠팡 부천 물류센터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등 4,014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면서 추가 감염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쿠팡에 이어서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확진된 쿠팡 물류센터 직원을 접촉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판매업체 직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택배는 안전한지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택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배송 물품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서울 장지동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44살 여성 A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긴급 방역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열린 건강제품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물류센터 관계자도 해당 설명회에 동행했습니다. 마켓컬리 측은 확진자가 근무했던 물류센터 한 곳을 즉시 폐쇄 조치했습니다. 직원 300명은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마켓컬리 측은 어젯밤 11시 이후 온라인 주문이 이뤄진 상온 제품을 배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진짜 일주일이면 한 서너 번씩 택배가 전달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걱정돼서. 하지만 배송 물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학계와 방역당국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배달 물건을 통해서 전파되는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 걱정이 되신다면은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서 받으시고 비대면으로 받으시고. 코로나가 키웠던 온라인 시장마저 방역이 뚫리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크게 문제가 됐던 곳을 돌아보면 한결같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곳이죠. 신천지는 물론 구로 콜센터, 이태원 클럽 등이 모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물류센터는 사정이 어떨까요?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대형 컨테이너와 비슷한 구조여서 밀폐도가 높습니다. 반면 일하는 근로자는 최근 코로나19로 물량이 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까지 하루 평균 1,300명에 달합니다. 다른 물류센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문제는 거리 두기와 환기시키기, 마스크 쓰기 등의 사업장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체력적으로 몸을 쓰는 일이라서 마스크를 다들 안 쓰는 거를 선호해서 최근 들어서 이게 겹치고 또 다 모여서 일을 하니까 거리 두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방역당국은 이런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공간으로는 구내식당이나 흡연실 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간에선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확진자와 여러 번 접촉하면서 전파됐을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서울 중구의 KB생명보험 사무실에서 전화 영업을 하는 보험 설계사 한 명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구로 콜센터처럼 업무 특성상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곳이어서 이번 역시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충정로의 한 고층 건물입니다. 어젯밤 이 건물에서 일하는 KB생명보험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주로 전화로 영업하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회사 측은 A씨가 지난 20일 오전 발열 증상을 보여 바로 퇴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확진된 직원이 일했던 건물 7층은 폐쇄됐고 동료 직원 100여 명은 격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낮 3시쯤 7층을 1차 소독했습니다. 내일도 2차 추가 소독이 예정돼 있습니다. KB생명 관계자는 전화 영업을 맡은 보험 설계사들은 콜센터 직원들보다 책상 간격이 넓고 근무가 자유로운 편이라며 확진자 169명이 나왔던 지난 3월 구로구 콜센터 상황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영업점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비상 상황에 이렇게 회의를 하는 회의체가 있어요. 잠정적으로 지금 2주간 폐쇄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고요. KB생명 측은 A씨의 구체적 동선과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파악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경기도 구리에서는 한 30대 남성의 아내와 장인, 장모, 처형, 처남, 딸 등 일가족 7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9살 난 딸도 있어서 인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5곳이 등교를 연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가족이 다니는 강남의 한 교회를 폐쇄하고 감염 경로를 확인 중입니다.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에 사는 일가족 7명이 어제부터 이틀 동안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0대 남편이 어제 첫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아내와 딸, 장인, 장모가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함께 사는 처형과 처남도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8명 중 6살 자녀 1명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5일 아내와 아이가 함께 방문했던 어린이집은 잠정 폐쇄됐고 인근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교육당국은 고3 학생을 제외한 구리 갈매동네 학교 5곳의 등교를 2주간 연기시켰습니다. 학교와 상가가 밀집된 주거단지에서 확진자가 늘자 인근 상인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반토막도 아니고 너무 매출이 안 나와서 아주 난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와? 안 나오지. 가족들이 서울 강남의 한 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교회는 잠정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에서 가족과 접촉한 교인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예, 걱정이 또 하나 있죠. 오늘 전국에서 2차 등교 개학이 시작됐는데 대구에서는 고3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교육당국이 6개 고등학교의 등교를 중지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이민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고3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어젯밤 확진 판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확진된 고3 학생은 지난 20일 등교 개학 일정에 맞춰 등교했다가 기침 증상을 보여 집으로 돌아간 뒤 나흘 동안 자율보호 격리됐다 월요일인 지난 25일부터 다시 학교에 나왔습니다. 증세가 좀 호전되어서 학교에 등교했으며 담임 교사가 기침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인지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해 함께 하교 조치하고 검사를 받도록. 확진 판정을 받은 고3 학생은 하교 후 5개 학교의 학생 6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당국은 확진된 고3 학생과 접촉한 학생이 재학 중인 대구 지역 6개 고등학교에 대해 등교 수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고3 확진자가 발생해 즉각 수업이 중단되고 학생들은 귀가 조치됐습니다. 2차 등교 첫날인 오늘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중3, 고2 학생 237만여 명이 등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이 어린 자녀가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킬지 학부모는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게 가장 걱정되죠.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 561곳의 유치원과 학교가 등교 수업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77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민주당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도 골고루 나눠 가졌는데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 관례를 깨겠다는 겁니다. 야당과 협상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 사법에 이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한 여권의 독주가 여러 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기존의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깨겠다고 했습니다. 제법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까지와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 때 81석이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원구성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회법 해설서에도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끼리 합의를 거친 뒤 내정하는 게 관례라고 돼 있습니다.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뒤 입장이 바뀐 셈인데 협상용 엄포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통합당은 개원하기도 전에 국회를 없애자는 거냐며 발끈했습니다. 국회 없애라 하지 뭐. 민주당과 다 채우라 그러지. 입장이 바뀌었다고 다 할 거면 국회가 뭐 때문에 필요하노.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 국회에서 야당의 존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집니다. 군사정권 시절 의회 독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자, 이런 정부 여당의 독주 분위기는 대북 관련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여행 도중 북측 인사를 만나더라도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남북 교류 협력이 원활해진다는 취지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안보에는 결정적인 구멍이 뚫릴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오전 한강 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35일간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물길 조사를 실시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빗장을 걸어 잠근 상황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추진 의지를 보인 겁니다. 정부는 해외여행 도중 북측 인사를 우연히 만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남북교류협력법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푸는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고 조항은 역설적으로 국민이 북한의 어떤 공작 등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제정이 북한과의 접촉 신고를 장관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합니다. 정부는 특히 유엔이 북한 주민에게 회계 등을 교육하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60억 원을 지원하도록 의결하는 등 남북협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예, 이런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 올해로 100세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과거 정부 때부터 별세할 경우에 서울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는데 보훈처가 돌연 대전 현충원 안장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합니다. 명분은 서울 현충원의 장군 묘역이 다 차서라고 하는데 최근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친일파 파묘 주장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 그 자세한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보훈처 직원 2명이 백선엽 장군의 사무실을 찾아 서울 현충원 안장은 힘들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서울 현충원은 공식적으로 안장지가 모두 완료되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정토의 승리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백 장군은 명실공히 6.25 최고의 전쟁 영웅으로 인정받습니다. 탱크나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그럴수록 이제 지휘관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이명박 정부 당시 보훈처는 실무진을 2차례나 보내 백 장관의 서울 현충원 안치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백 장군과 가족은 장군 묘역 옆에 구체적인 자리까지 찾아봤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보훈처는 현실과 규정을 이유로 대전 현충원으로 가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런 배경에는 백 장군의 친일 논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백 장군은 광복 전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간도 특설대로 활동한 이력 때문에 지난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은 친일파 묘역 파묘 운동을 해야 한다며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지금까지 묻힌 자들도 문제지만 앞으로 백선엽 같은 경우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향구는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몰고 가는 건 대한민국 국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서인지 여야 지지 정당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도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국회 원구성할 때마다 상임위원장 배분 둘러싸고 많이 다투는데 상임위원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네, 상임위원장은 이 국회의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리죠. 회의 소집 그리고 법안 상정이 주요 권한인데요. 제동을 걸고 싶은 안건은 회의를 아예 안 열 수도 있고 또 의원들 발언권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운명을 쥔 자리니 소관 부처와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막강하죠. 예, 여야가 이 자리를 두고 다투는 이유도 윤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 관례는 그럼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었습니까? 네,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ABC당의 의석수 비율에 맞춰 상임위원장을 나눴기 때문에 현재 18개 상임위 중 177석인 민주당이 11개, 한국당 포함 통합당이 7개를 갖기로 합의를 했다는 게 바로 야당의 주장입니다. 지금 야당의 주장대로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자리도 나눠 가지면 될 텐데 여당은 이걸 왜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하는 겁니까? 근거는 이렇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역대 국회를 12대까지가 다수 지배국회, 13대부터 20대까지가 과반이 없거나 또 있더라도 단순 과반 국회, 21대를 절대 과반 국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대부터 20대까지는 여야의 힘 차이가 크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야의 상임위 배분 관행은 13대 국회 때 여소야대가 되면서 생겨난 거지 절대 다수당이 존재하는 상황의 관행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야의 힘이 비슷비슷할 때는 이렇게 의석수대로 나누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건지 과거 사례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기자들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윤 사무총장은 1, 2, 3 공화국 때도 다수집의 원칙은 변함이 없었고 유신 이후에는 선거제도에 잘못이 있어서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1954년 출범한 3대 국회 때는 4년 내내 상임위원장 전원이 집권당이었던 자유당 소속이었고요. 60년대 6대 국회도 보시다시피 위원장 전원이 민주공화당, 또 그리고 80년대 11대 국회 때도 상임위원장 전원이 민주정의당 소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당시 또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는 이 상임위원장 자리 두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사실 민주당도 4년 전에는 야당이었죠. 당시에는 여당을 향해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예. 특정 당이 운영이 예결위 법사위를 독식한 그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 대부 문제에 관련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야당들에게 양보할 차례다. 예, 이것도 역시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군요.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실 겁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의연 후원금 논란 짚어봅니다.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9일째 자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의연은 논란 속에서도 수요 집회를 열고 이용수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송구하다며 이 할머니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수요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 윤미향 당선인 명찰은 주인 없이 남겨져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를 한 뒤 9일째 어떤 공식 석상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 집회 현장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이용수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깊은 고통과 울분, 서운함의 뿌리를 우리 모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향한 돈 없는 음모론을 자제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용수 인권운동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제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 당선인 관련 의혹을 이유로 위안부 인권운동을 폄훼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노고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기에 정대협에 대한 여성 단체들의 예정은 각별하다. 현장에서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요 집회와 보수단체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비판하고 윤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윤 당선인을 보호하려는 흐름이 엿보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윤 당선인 사퇴 불가 입장을 내놨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용수 할머니의 반박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할머니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여권 움직임을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도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당선인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악의적 폄훼와 우파들의 악용이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연일 이 할머니 기자회견에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문장을 보면 여러 문장들이 도저히 그 연세 어르신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게 금방. 이 할머니가 방송 인터뷰에서 수양딸의 도움을 받았을 뿐 회견문은 자신이 썼다며 다시는 그런 얘기 말라고 했지만 김 씨는 오늘 비슷한 취지의 의혹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왜 정대협이 한 적이 없는 일로 할머니께서는 분해하신 건가요? 왜곡된 정보를 누군가가 할머니께 드린 건 아닙니까?
민주당은 오늘 당선인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었지만 윤 당선인은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당선인을 일단은 안고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문제가 자칫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여권은 윤 당선인 사수 의지를 보이지만 국민 여론은 윤 당선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한 건데요. 그동안 침묵했던 시민단체도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 이튿날인 어제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70.4%가 윤미향 당선인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답은 20.4%였습니다. 특히 여권 지지층에서도 사퇴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처럼 부정 여론이 커지면서 여당 지도부의 함구령에도 윤 당선인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는 의원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동료 의원들이 같이 이거를 공감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공감을 얻을까? 금명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그냥 있으면 그건 되진 않는 거고. 한국 여성의 전화 출신인 정춘숙 의원은 21대 국회 전에 통장 문제 등은 본인이 소명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묵했던 시민단체들도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국여성단체 협의회도 윤 당선인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 논란을 지켜보는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가족은 어떤 심정일까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피해 가족은 이 할머니의 말이 100마디 다 옳다면서 이번 논란이 돌아가신 할머니를 2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로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될 수 있어서 목소리를 바꿔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할머니들로,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다른 위안부 피해자 가족 역시 이용수 할머니의 말이 100마디 중에 100이 옳다고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이야기했는데 그게 100마디 중에 100마디 다 옳은 소리예요. 거짓말 하나도 없고 그대로예요.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이 가장 정확한 증언이라는 유가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얼마 남았습니까? 이렇게 기자회견 하고 모든 것을 억울함을 다 이걸 호소를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거짓말을 한다고는 저는 생각을 못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정의연의 잘못된 운영으로 돌아가신 분을 욕보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분하게 생각하시겠지.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지금 하겠냐고. 돌아가시는 사람은 또 한 번 죽이는 건 한 가지라고. 또 한 번 사람을 고역을 참을 치르도록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시켰지만 윤미향 논란으로 할머니들이 받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전주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사기에 휘말려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 사금융 업체 대표가 상인들의 접근을 해서 고수익을 담보하면서 투자를 유도한 건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액만 300억 원 가량입니다. 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주시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지난주 상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돈을 불려주겠다던 대부업체 대표 47살 A씨가 지난 17일 회사 돈 300억 원을 들고 잠적했다는 것입니다. 장사도 너무 안 되고 그러는데 원래 정말 순진한 사람들은 너무 피해를 많이 줘서 편하게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업체 대표 A씨는 하루 3만 원씩 100일 동안 맡기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306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시장 상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금액을 늘리면 수익이 커진다는 달콤한 제안에 전주 전통시장 두 곳의 상인 절반이 A씨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100만 원만 채우면 무조건 100만 원에 이자 2만 원이다.
입기를 해갖고 정말 괜찮다 싶으면 이제 한 돈 1,000만 원 할 거 아니야?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고액 수익 유혹에 넘어가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친척 돈까지 맡긴 상인들도 있습니다. 이자가 세니까 우리 여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예탁을 하는 거야. 예탁을 하니까 여기서 예탁이 이자가 많이 나오지. 이곳 대부업체 대표 A씨는 현재 잠적을 한 상태라 사무실 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피해 상인들과 대부업체 직원 14명은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2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난 주말 충남 해안에서 발견된 의문의 레저보트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배 안에서 중국 빵 봉지 등이 발견돼서 미립국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 배에 탑승했던 6명 중 1명이 목포에서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미립국을 도와준 국내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남색 티셔츠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차량에서 내립니다. 지난 21일 충남 태안으로 미립국한 6명 가운데 한 명인 중국인 A씨입니다. A씨는 태안으로 미립국한 지 닷새 만인 어제 저녁 전남 목포에서 붙잡혔습니다. 의심 차량이 목포시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목포시 일대를 탐문 수사하던 중 용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하게. A씨 등 6명은 태안 해안에서 발견된 레저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일행이 현지 시각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출발해 직선거리로 약 330km 떨어진 태안군에 14시간 뒤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 일행은 인근에서 기다리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전남 목포로 향했습니다. 태안해경은 A씨와 함께 보트를 타고 미립국한 나머지 5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붙잡힌 A씨는 지난 2015년 불법 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출국되기도 했습니다. 태안해경은 사라진 5명뿐 아니라 이들을 도운 운전자와 알선자, 총책 등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경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수사에는 이례적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집중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관련 처벌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끊이지 않는 스쿨존 교통사고, 그 원인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학생이 탄 자전거를 뒤따라오던 SUV 한 대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덮친 이번 사고. 자전거 타면 저기 많이 지나게 돼요. 많이 다닐 때도 있고. 지난 22일에도 불법 유턴하던 차에 치여 2살 배기 아이가 숨지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죠. 초등학교 첫 등교가 시작된 오늘, 학생들은 차도로 걸어가고 차들은 교문 앞에 몰려있는 학생들을 피해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일방 통행을 어기고 역주행까지 벌어집니다. 인도와 차도에 구분이 없는 곳은 차와 오토바이, 학생들이 뒤섞여 위험한 동행을 하고 있죠. 경찰이 속도 위반을 촬영하고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지만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거를 부탁을 하면은 그때만 하시고 또 그러고 또 날짜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고 예방을 이유로 대안도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노상 주차장을 없애다 보니 불법 주정차만 늘었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정말. 2초든 3초든 시간에 관계없이 정차는 스쿨존에서 안 되니까요. 학교 주변 상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죠. 주위에 주차장도 없고 잠시 주차도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주변에서 장을 못 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세요. 단속 강화 조치에 학부모들은 걱정을 덜었지만 운전자들에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진입조차 두려운 장소가 됐습니다. 부모 입장으로서는 좀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운전자 입장으로서는 너무 강화를 해서 운전자들이 아예 여기를 지나다니기 좀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스쿨존 내에서 서행하는 차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 처벌이 강화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까지 일었죠.
처벌 강화만 강조할 게 아니라 안전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닥을 빨간색으로 칠한다는 이런 조치들이 있잖아요.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펜스를 단다든가. 국내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0.44명으로 OECD 평균보다 1.5배 높습니다. 언제쯤 이름에 걸맞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불법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송철호 시장 캠프의 전 선대 본부장을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김모 씨를 그제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오늘 사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중고차 매매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돈이 지방선거 이후 송 시장 측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잡고 구체적인 흐름을 살피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존에 확보한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김 씨와 장 씨의 개인 채무일 뿐 정치 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김 씨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늦어도 7월 전에는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난 1차 기소 때 빠진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래통합당 공식 행사에 참석해서 이른바 꼰대 정당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 체질 개선과 함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도 예고했는데 앞으로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원내외를 망라한 여성과 청년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비대위 체제를 확정할 상임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열린 전국조직위원장 회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강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공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엄청난 변화만이 대선 승리의 길이라고도 했는데 기본소득 도입 등 경제, 복지화두 선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변화에 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자 그런 얘기예요. 김 위원장은 또 오세훈 전 시장도 참석한 특강에서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참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고 오 전 시장은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9명의 비대위원 명단도 확정했습니다. 김재섭, 김병민, 정원석 등 80년대생이 3명 포함됐고 여성으로는 김미애 당선인과 김현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당 안팎에선 김 위원장에겐 다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계획들이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되면 김종인표 혁신에 힘이 붙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 처리를 하루 앞두고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작년처럼 시위가 격렬해지면 중국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홍콩 문제가 미중 갈등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입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월드컵 축구 예선전.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이 나오자 홍콩 팬들이 야유합니다. 이런 일을 못하게 막겠다고 홍콩 입법회가 중국 국가모독을 처벌하는 법안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처리도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구호를 외칩니다. 중무장한 경찰과 줄 하나 사이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시위대의 5가지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하라는 뜻으로 손가락을 펼쳐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군을 동원한 무력 진압도 시사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국가 분열 활동 처벌 등 모든 반중국 활동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강행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doing it now. We're doing something now. I think you're going to be hearing about over the next, before the end of the week, very powerfully, I think. 블룸버그 통신은 미 재무부가 중국 관리와 기업을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통제하는 등의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백인 경찰이 흑인을 과잉 진압했다는 뉴스 자주 접하실 텐데요. 지금 전해드릴 사건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숨을 쉬게 해달라는 흑인 남성의 애원에도 백인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압박해 결국 흑인이 숨졌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제압당한 흑인 남성.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강하게 누릅니다. 풀어달라고 애원하지만 아랑곳 않습니다. 주변의 다른 경찰도 과잉 진압을 제지하지 않았고 보다 못한 시민이 큰 소리로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흑인 남성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수표 위조 용의자를 체포하던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경찰 4명은 해고됐고 FBI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What occurred last night is certainly very tragic, very sad. The Bureau of Criminal Apprehension is investigating, as well as our FBI. 흑인 사회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경찰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But what happened in Minnesota, once again, guys, is happening all over. We've seen it here. 2014년 뉴욕에서도 담배를 불법 유통하던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에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대문어, 일명 피문어는 제사상에 오를 정도로 귀한 음식이죠. 최근 개체수는 줄고 일본, 미국 등에서도 양식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대문어 양식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짙은 적색이 특징인 동해안 특산품 대문어. 길이 3m, 평균 30에서 50kg 무게로 최대 270kg까지 자랍니다. 커다란 홍게를 한 번에 잡아먹을 정도의 힘도 자랑합니다. 옛날에는 대문어를 몇 마리씩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쩌다 재수 좋으면 며칠에 한 마리 정도. 너무나 안타깝지요. 최근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했고 가격도 점점 올라 킬로그램당 4에서 6만 원대에 거래돼 양식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인공 부화한 대문어 50여 마리를 99일까지 키우는데 성공시켰습니다. 알에서 부화한 대문어 유생은 물속을 떠다니다가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그동안은 바닥 단계에서 대부분 죽어 양식에 실패해왔습니다. 수산 대국인 일본과 미국도 양식 단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문어는 단계별로 먹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서로 잡아먹는 공식 문제도 있어서 세계 최초의 대문어 인공 양식 성공이 우리 기술로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간송미술관이 재정난으로 보물인 금동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놨죠. 오늘 그 경매가 열렸는데 모두 유찰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사전 합의를 통해 구입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한 미술관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송미술관이 경매에 내놓은 금동열의 입상과 금동보살 입상 보물 2점이 결국 유찰됐습니다. 15억 원 확인합니다. 15억 원, 15억 원 유찰입니다. 경매 현장에는 누가 새 주인이 될지 관심이 쏠리며 취재진과 관계자들이 대거 몰렸지만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국립중앙박물관이 박물관 예산과 기부금으로 구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매가 취소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지만 경매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문화계에서는 유찰에 대해 가격 부담과 사회적 파장에 누가 선뜻 나서서 낙찰받기에는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유찰에 안타깝다면서도 국가 보물인데다 간송 선생의 뜻이 담긴 박물관에 소장되길 바란다면서 간송 측과 협상을 계속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초반 어린 투수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NC 구창모, KT 배재성 등 거침없는 활약에 또 하나의 황금 세대 탄생이 예고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직구면 직구, 변화구면 변화구. 구창모의 팔색조 투구에 키움 강타자들의 방망이가 연신 헛돕니다. 시즌 초반 두드러지는 타고 투저 현상 속 23살 왼손 투수 구창모가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나홀로 0점대 평균 자책점은 기본, 다승, 승률, 탈삼진 등 세부 지표에서도 모두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속 140km 후반의 위력적인 직구에 다양한 변화구까지 장착했는데 홈플레이트 앞에서 뚝 떨어지는 포크볼은 그중 일품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우타자한테만 좀 던졌다면은 올 시즌은 이제 좌타자한테도 던지고 제가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평균 자책점 2위로 구창모의 뒤를 잇는 KT 배재성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구창모보다 나이는 1살 위지만 두 선수는 공교롭게 2015년 드래프트 동기입니다. 역시 드래프트 동기인 키움 최원태의 준수한 활약까지 프로야구를 빛낼 또 하나의 황금 세대가 나왔습니다. 박찬호를 필두로 하는 73년생, 추신수 이대호의 82년생, 류현진 김현수의 87년생은 우리 야구의 대표적 황금 세대입니다. 출발은 늦었던 2020 시즌, 그래도 새로운 에이스들의 등장이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이 강렬한 노래는 1970년대 록그룹 쓰리독 나이트가 불러서 히트했던 Show Must Go On입니다. 광대 같은 무대 위 삶에 지쳐 괴로워하면서도 쇼는 계속돼야 한다고 외칩니다. 퀸의 프레디 머큐리도 숨지기 6주 전 마지막 노래에서 나는 떠나도 쇼는 계속된다고 했죠. 지난달 뮤지컬 거장 로이드 웨버가 코로나에 갇힌 세계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의 이름도 Show Must Go On입니다. 극장은 문을 닫았지만 쇼는 막을 내리지 않는다는 다짐대로 오페라 유령 공연 실황에만 1,000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쇼는 계속된다는 말은 어떤 일이 닥쳐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쓰이곤 합니다. 탁현민 씨가 청와대 선임 행정관에서 물러난 지 1년하고도 넉 달 만에 의전 비서관에 내정됐다고 합니다. 사퇴 당시 그는 의전 비서관 승진설에 대해서 내 자리가 아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라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의전을 총괄하는 1급 핵심 비서관이 결국 탁현민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청와대 의전 책임자는 1968년 자리가 신설된 이래 대부분 전문 외교관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통령의 측근이나 정치권 출신이 맡기도 했습니다만 이벤트 기획자 기용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탁현민 씨는 저열한 성의식과 여성 혐오 전력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퇴를 건의했다가 무력감을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가 행정관을 그만두겠다고 할 때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첫눈 올 때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수도 없이 눈이 내리고서야 놓아졌습니다. 페미니즘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청와대가 굳이 그를 끝까지 중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두텁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그가 기획했던 대통령 행사들은 야당으로부터 예능 쇼 같은 보여주기 이벤트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라는 말도 수없이 나왔습니다. 쇼도 결국 소통을 위한 것인데 과연 그가 쇼의 적임자인지는 그래서 의심스럽습니다. 5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또 탁현민이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5에서 10mm 정도로 적은 양이지만요. 지역별로 내리는 시간을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도의 파란색의 지역에서는 오전부터 낮 사이, 초록색의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 서해안에서는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산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요. 세차는 하루 정도 미루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해안과 중부 내륙 지역에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이 1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좀 더 더울 텐데요. 청주와 전주가 24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에서도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5월 27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